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1 비상독서 인문 분야의 글 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것은 나는 누구인가 인데요. 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은 정확히는 나는 무엇인가, 나를 파악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 유형 베스트 첫 번째는 내용 일치 문제 여전히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나와 너의 관계를 외부 지문에 적용한 것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뒤에서 풀어보겠지만 이 외부 지문에서 나는 그리고 너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또는 나와 너의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가 됐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려가서 이론 지문을 보면은 인문 분야의 글은 어떤 건지 개념이 나오고요. 어떤 것을 다루는지 화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정신적 가치나 의미를 밝힌다라는 글의 특징이 나와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또 어느 한 가지의 답이 아니라 풍부한 의미를 더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게 인문 분야라는 게 사람 사이의 일 또는 사람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을 딱 내릴 순 없어요. 사람들은 무조건 더 달콤한 걸 좋아해 라는 게 정답이 아니잖아. 단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어떤 풍부한 의미를 더한다라는 개념은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해 본다든지 아니면 현상에 대해서 어떤 원인을 한번 가장 타당한 방향으로 정리를 해 본다든지 이렇게 약간은 추상적일 수 있는 그런 분야예요.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관과 통찰력을 판단하고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는 게 좋다. 자, 인문의 인자가 사람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해 보는 것과 나의 경험에 대입해 보는 것이 글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삶을 성찰하고 인간을 이해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로 읽어야 한다. 태도도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은 마무리를 짓고 아래 본문을 가볼까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결국은 모두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귀결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이 글의 제목에서 말하는 나하고 비슷하거나 또는 같은 의미로 보셔도 무방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얘기도 나오고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걸 궁극적 목적이라고 했어. 그 말은 나를 알고 다른 것들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탐구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나에 대한 것까지 알아봐야 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다 라고 딱 말할 수 있나요? 그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사춘기 관련해서 뭐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다 이런 거 많이 배울 텐데 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난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뭐 이런 거. 그때 나는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 뭐 어떤 가정책이나 도덕책 같은 거,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은 풀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나는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2학년 때 1반이었거든. 2학년 1반 이태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학생이기만 한 게 아닌데, 그리고 또 나는 뭐 집에서는 큰아들이니까 아들이기만 한 게 아닌데 나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지문에 그 고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우주, 자연, 인간 같은 것들을 먼저, 신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먼저 관심을 가졌다가 기원전 6세기에 이렇게 그 관심을 가졌다가 기원전 5세기로 가면서 인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관심은 가졌지만 그것조차 초보적 단계에 그쳤다. 그러니까 깊게 파고들지는 못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보면 자연, 우주, 신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나를 통해야 의미가 있다. 내가 무의미하다면 우주의 아름다운 가치를 알아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다만 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 어째서 나를 이렇게 알아내는 게 어려울까? 사실 나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구든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나라는 개념을 연구하기 위해서 100명의 사람을 데려다 놓고 관찰을 해. 그럼 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없어요. 그 100명이 아니라 한 명만 더 데려와서 101명째의 사람이 생기면 연구 결과는 또 바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특징, 하다못해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완벽하게 개별적이다. 또 하나, 나라는 개념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가지고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내면에 어떤 다양한 성향과 성질을 가지고 있어. 추상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를 탐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옛날의 학자들은 내성을 통해서 나라는 개념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 자신의 마음을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말하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고 했고 또는 의식의 옹달샘에 들어있는 나라는 조약도를 찾을 수 없다. 의식의 옹달샘이 뭐냐? 자신의 내면을 좀 큰 개념에 빗대어 표현한 거고 나라는 조약돌은 뭐냐? 이것은 그 내면에 있는 다양한 것들 중에서도 나라는 것은 작아서 또는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조약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나서는 달리는 기차 안에서 마룻바닥을 내려다본다 한들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해 있는지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죠. 당연히. 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나를 연구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내성의 방법은 나를 온전히 연구하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것은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라 한 것도 다른 것들을 통해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것들에 대한 탐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수반되어야 한다는 건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나를 알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버라는 학자가 나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 수 있다 했어. 너 또는 그것이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알면 되겠다. 이렇게 알면 너나 그것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 이제 나의 개념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 이렇게로 나누어진대. 자, 나는 너 또는 그것과 관계를 맺는데 이 두 관계가 다르겠죠. 봅시다. 너와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는 같지가 않다. 즉 나는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이거 중요해요.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 본문을 띄엄띄엄 보는 학생들은 나는 불변하는 실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절대 아닙니다. 나는 불변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 그것, 즉 돈, 집, 국가 혹은 사람과 같은 3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 우리 이게 정답은 아닌데 좀 쉽게 보기 위해서 그것이라는 건 결국 사물과 마찬가지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사물과 같은 것들은 그것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소유자로서의 나는 온전한 내가 아니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이니까 학교 가방을 가지고 다니시겠죠? 그 가방을 누가 주었어. 이거 누구 거야? 라고 했을 때 누가 그거 3학년 2반 뭐 김땡땡 거야 라고 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3학년 2반 김땡땡이라는 게 여러분의 온전한 자아 정체성인가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은 고등학교 2학년이겠구나. 2학년 2반 김땡땡. 그게 다가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이 관계는 유일하지가 않으며 유한하다. 어째서 그러냐? 유일하지 않다는 건 가방의 주인이 바뀌면 그냥 그대로 바뀌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 것이기만 해, 이 가방은? 아니지. 내가 친구를 주든 어디다 팔든 그러면 이 가방의 주인은 바뀔 수 있죠. 유일한 관계가 아니라 끊어질 수 있는 관계. 그 다음 유한하다라는 건 내가 죽든 뭐 극단적으로는 아니면 가방이 망가지든 그럴 경우 관계는 끝날 수 있어요. 이것은 표면적 관계를 맺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자, 여기서 그것과의 관계는 표면적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소유,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과의 표면적 관계를 맺는 것도 유한하고 그 다음에 국한되어 있다. 국한성이 있다. 자,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그때 나는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예시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약사가 누구든 간에 같은 약을 같은 값에 사면 되잖아요. 어떤 젊은 남자 약사가 나한테 뭐 피로회복제를 1,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다음 날에 또 피곤해서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어떤 연세가 좀 있으신 여성분이 약사로 계셔. 그분도 나한테 피로회복제를 1,000원에 팔았다. 그럼 그때 이 약사와 나의 관계는 어때요? 표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어도 나에게 같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건네준다면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거야. 나에게는 거기까지의 의미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은 표면적 관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상대방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너라는 것은 그것보다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라는 것은 이 그것이 말하자면 인격이 없는 사물에 가깝다면 너는 인격을 가지는 그런 존재,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사람과 사물로 단순화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사람과도 어떤 이 표면적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사물과도 가끔은 이렇게 어떤 그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 막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선생님이 학생 때 봤던 만화책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자전거만 타고 다니다가 이제 좀 멀리 있는 학교를 다니려고 조그마한 스쿠터를 하나 사요. 그 오토바이를 사요, 조그마한. 그래서 그거를 타고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뭐 그런 이렇게 소소한 만화책이야. 근데 그 오토바이한테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면서 그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을 때에도 밥 챙겨 먹으라고 이렇게 아기를 대하듯이 뭐 이렇게 인격체를 대하듯이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 오토바이가 이제 박살이 나는데 그때 슬퍼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장면이 나와. 이건 사물이긴 하더라도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은 거지. 그 남학생한테는 같은 오토바이를 하나 더 사주겠다, 그러니까 참아라 라고 한다 한들 이렇게 뭐랄까, 자신이 정을 붙였던 대상인 내 어떤 애완 오토바이가 망가진 것이 속상한 그 마음은 아마 완전히 해소되지 못할 거예요. 이게 바로 나와 너의 관계예요. 자, 내려가서 나와 너의 관계 자세히 봅시다. 그러나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때의 나는 인격 전체이며, 자, 그래서 인격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다른 무엇과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존재. 아까는 대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대체가 불가능하죠. 자, 여기다 써볼게요. 대체라는 것은 대신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또 특징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고 차등의 관계이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이며 유일무이한 존재들의 대등 관계이다. 무슨 말이냐? 자, 한 사람이 이렇게 버스를 탔어. 근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았어. 이때는 사실 이건 인격과 인격 간의 만남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옆에 누가 앉았네, 땡. 근데 내 옆에 친구가 앉아서 그 시간들이 뭐 좀 지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친구와 뭐 다양한 얘기를 나누었다. 이때는 나와 내 친구는 각자가 인격을 전부 다 동원한 관계를 맺고 있고, 나에게 있어서 상대방은 너라는 인격체로 등장을 하고, 또 상대에게 있어서 자신 또한, 상대에게 있어서 나 또한 하나의 너가 되는 거예요. 인격체가 되는 거라는 거지. 네, 추상적인 얘기다 보니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관계냐 의미가 없는 관계냐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조금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딱 단순히 그렇게만 정리가 되면,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좀 철학적인 고민을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다만 부보의 생각은 이렇게 인격체냐 아니면 표면적 관계만 맺고 있는 그런 상대냐, 이것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예시는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너와의 관계에서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과의 관계에서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떤 거냐? 이건 뭐 당연히 답이 뭔지는 알 겁니다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에 대한 의문이라고 할까요? 나는 무엇일까라는 그 의문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음.
이게 바로 이 글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봐. 나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내가 집에서는 어떤 아들인지 어떤 딸인지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재밌는 건 집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 학원에서의 모습, 친구 사이에서의 모습이 다 다를 거예요. 그 다양한 나의 모습은 단순하게 정리할 수도 없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 그러나 나라는 본질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은 바로 이 나와 너의 관계를 한번 주목해 보는 것. 그것이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본문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를 짓고요. 사이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서술상의 특징이 드러나요. 이런 부분 한번 볼까요? 상대방은 나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이거 물어보는 질문의 형식이죠. 이것을 통해서 상대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에게 상대는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거지. 그래서 글의 주제에 대해서 독자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올바른 그런 서술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요거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래 학습 활동 한번 볼게요. 멕시코 출신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살면서 다양한 고생과 고난을 겪어요. 뭐 육체적으로도 어떤 사고도 겪고 또 어렸을 때에는 이제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고통을 받고요. 게다가 신체적 한계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그 고통도 겪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그 사람이 다른 여자들을 자꾸 만나.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미워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고통받는 거야. 그러니까 연인이 바람을 폈어. 그러면 뺨 때리고 헤어져야지. 근데 이 사람은 못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여자를 이렇게 그 만나는 남편을 생각하며 고통을 받았지만 남편을 떠나지도 못해요. 그런 그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그래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자화상을 그리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들여다본 그런 인물로서 칼로라는 인물이 제시가 되어요. 그래서 학습 활동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꼭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선 6번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요. 6번 문제 보시면은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내용일치 문제는 내용 잘 읽어보면 풀 수 있죠.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비문학 지문에서 막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묻기가 문학에 비해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일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주세요. 자, 답이 되는 것은 먼저 답은 3번입니다. 부버에 따르면 너와 그것의 관계에 주목하면 진정한 너를 찾을 수 있다.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하고 너, 그것 했을 때 어디를 많이 봐야 된다 했냐면 여기 나와 너의 관계가 이제 진정한 나를 찾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인 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문제들도 알고 보면 쉬워요. 아, 맞아. 앞에서 이렇게 설명했지 하는 정도로 알고 보면 쉬운데 모르고 보면 사실 이런 거 있죠.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본질로서의 나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건 본문에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지? 우리가 앞에 2단원에서 공부했던 이제 추론적 읽기라는 개념이 있죠.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너를 알라고 했을 때 너는 너라는 인격체에 대해서 알아라, 깨달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로서의 나, 인격체로서의 나를 알으라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고 성별은 무엇이고 혈액형은 무엇이고 이런 어떤 생물학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문에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더라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론을 하면서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어디를 보냐면 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와 나가 어떤 건지 한번 복사를 해보면 이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 자, 여기서 이 가에 대해서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는 거, 그리고 나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그런 만남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것은 인격 전체가 아니라 일부와의 만남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표면적인 관계일 뿐이라는 거. 자, 그랬을 때 답이 되는 것은 5번. 가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일 수가 없다. 여러분, 객관적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의 인격과 아주 똑같은 인격이 있을까요? 100% 똑같은 인격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 간의 만남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에 대한 지식, 표면적인 지식은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더라도 사장과 사원, 선생과 제자, 부모와 자식 어때요? 표면적인 개념이 어떤 건지, 객관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언뜻 떠오르시죠? 머리에. 이것은 어떤 그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만남, 나의 관계는. 알겠죠? 자, 나머지 것들이 헷갈리게 좀 구성이 됐는데, 예를 들면 가는 대체 불가능하다. 맞죠? 하지만 차등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니까 나와 너는 동등한 동격의 관계예요. 그리고 나는 대체 가능하다. 맞죠? 그러나 동격 관계 아닙니다. 차등 관계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식으로 선지가 구성되면 훨씬 더 난도가 높아지니까 꼼꼼히 보고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수능형 기출 문제 중에서 하나를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1번. 윗글을 읽고 보기에 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윗글의 내용을 알죠. 나와 너, 의미 있는 관계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이 보기 1의 시를 잘 보시면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라디오는 의미가 없는 존재로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인 거지. 다음, 내가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여기서 일단 단추를 누르는 거에 어떤 상징적 의미를 잘 모르니까 라디오가 세모 표시인 거, 그것인 건 뭐냐면 지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통해 짐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파에 대한 건 보시면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누가 와서 나의 버튼을 눌러다오. 아, 버튼을 눌러주는 거, 전파가 되는 것은 이 표면적 관계가 아니라 뭔가 좀 더 본질적 관계, 바로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것을 알아두시고 보기를 보면 답은 어렵지 않죠. 기억, 라디오에 지나지 않는 것은 표면적인 단계이다. 맞고요. 니은, 단추를 눌러주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여 진정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맞고요. 디귿, 나에게 전파가 되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만나는 것이다. 틀렸습니다. 전파는 본질적인 너, 즉 주체와 주체의 만남이에요. 틀렸으니까 동그라미 표시가 아니라 X 표시. 그리고 리을, 그가 존재한다고 해서 나와 진정한 관계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존재하더라도 라디오에 지나지 않는, 즉 그것에 불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답은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3개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 1단원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4-2단원 수업이 진행되니까 시험 범위에 포함된 친구들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2 독서 비상 4-2단원 예술 분야의 글 읽기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이라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본문은요, 이제 사진을 어떤 걸 찍을까, 어떻게 하면 잘 찍을까, 이런 내용이 이제 담긴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출제 유형 베스트부터 보면은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진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의미 있는 사진이 되기 위해 글쓴이가 중시하는 것을 묻는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글쓴이가 사진을 어떤 것으로 보느냐, 그리고 의미 있는 사진이 되기 위해 글쓴이가 중시하는 것, 그러니까 사진을 그냥 아무렇게나 찍으면 그 안에 다 의미가 담기는 게 아니고요. 의미 있는 사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 활동이나 어떤 구도 또는 뭐 사진의 해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글에 사용된 어휘와 글에서 드러나는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 묻는 문제. 이 특히나 뭐 독서 단원에 들어온 뒤로 어휘 문제가 모든 문제에서 이제 그 내신형 서술형 문제에 이렇게 활용하시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어휘 문제가 모든 소단원에서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원에서는, 여기에서는 특히 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서술상의 특징, 독서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하나 이상씩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내신 시험을 봤을 때. 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서 이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 부분은 그 일시정지하고 읽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보면은요, 봅시다. 시작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카메라 기능을 숙지하고 조작법을 능숙하게 하면 잘 찍을까? 자, 사진 찍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무슨 자기 얼굴만한 크드만한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는 막 렌즈 막 앞으로 엄청 크게 튀어나온 거, 그죠? 카메라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렌즈가 막 큼직한 거 들고 와서 사람이 막, 사람 얼굴 너무 작게 그렸네.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막 그 뭐 한쪽 눈 감고 뭔가 막 똥폼 잡으면서 막 찍어요. 근데 이 사진이, 자, 이런 어떤 좋은 장비, 그리고 좋은 어떤 능숙한 조작, 이런 게 다가 아니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기술을 비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죠? 기술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기술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는 잘못되었다. 기술적 지식의 행간, 그것을 메워줄 경험과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다. 중요한 건 그러면 경험, 방향 이렇게 두 가지네요. 자, 사진을 잘 찍으려면은,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은 다양한 사진을 찍어본 경험이 있어야 하고, 또 무언가 이 장면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더 어떤 본인이 느낀 감정이 잘 드러나게끔, 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진 찍으려고 하면 그냥 카메라 눈앞에 들고 이렇게 옆에서 본 모습을 많이 찍는데, 뭔가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찍는 게 더 느낌이 잘 살 것 같아 하면은 뭐 주변에 있는 고층 건물을 찾아서 올라간다든지,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드론 같은 걸 활용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거 좋다 하고 딱 찍는 거 말고, 아 그래, 여러분들도 막 이제 음식 같은 거 좀 좋은 거 먹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사진을 찍죠. 근데 그냥 내가 보이는 각도에서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좀 이렇게 높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내려다 보일 수 있는 각도에서 그 상을, 그죠? 밥상을 딱 이렇게 찍어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말하자면 어떤 그 구도에서 찍혀야지 이 푸짐함 또는 맛있어 보이는 느낌 또는 뭐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갖추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경험과 방향이 중요하다 라는 거,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낼 줄 알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라는 건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 이것도 맞고, 또는 자신이 그 순간에 받은 느낌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뭐 기법이라든지 구도라든지, 또는 뭐 같은 장면도 또 흑백으로 보면은 느낌이 다를 수 있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특별한 업적인데 평범한 일상을 강조한대요. 자, 삶은 대부분은 반복되는 생활의 조각들로 이루어지지 않던가. 일상의 조각을 모아 붙여 놓으면 커다란 벽화가 된다. 자, 이 구절 같은 경우는 그 비유적 의미를 좀 알아두세요. 일상의 조각, 이건 우리가 평상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 먹고 옷 씻고 옷 입고 학교 가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커다란 벽화라는 것은 그런 삶들을 모아 놓았는데 그 모인 어떤 그 삶의 전체적인 흐름이 나름의 어떤 예술성이라든지 뭐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걸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일상은 평범한 삶, 벽화는 아름다움 또는 예술을 의미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출제됐나 한번 보면은, 위대한 과학적 발견과 참된 아름다움의 표현은 평범함을 벗어날 때 가능하다가,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고 의견, 그러니까 견해에 따라서는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이 국어 문제는요, 맞는 말 틀린 말을 절대적으로 따지라는 게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다. 그죠? 우리가 뭐 매일 버스 타고 학교를 간다고 치자. 선생님도 매일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내가 입은 옷도 심지어 비슷하고, 선생님은 좀 뭐 그냥 비슷한 옷만 입는 걸 좋아해서 약간 그 옷을 잘 못 입어서 자, 어쨌든 그치만 나는 똑같은 사람, 내 복장도 비슷하고 내 지갑도 핸드폰도 다 그냥 똑같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매일 다를 거예요, 아마. 그죠? 아니면 사실은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인식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일상을
평범하지만은 않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으로 무엇을 가장 많이 찍느냐? 바로 사람을 가장 많이 찍는다. 그 다음으로 뭐 자연 풍경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큰 관심사가 있을 수 있을까? 사람보다 큰 관심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고, 이런 건 이제 서술상의 특징에서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또는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도를 강조한다. 이런 류의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잠깐 핸드폰 꺼내서 사진첩 열어보면은 아마 제일 많은 사진은 아마 음식 사진이긴 하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인물 사진, 뭐 본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연예인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음식 사진 찍는 건 최근이라는 게 한 10년? 최근 10년 들어 유행을 해서 그래요. 그 자기가 먹은 거를 SNS에 이렇게 막 올려서 자신의 일상을 알리는 것이 말하자면 유행을 해서. 하지만 인물 사진을 찍는 건 몇백 년 전부터 이제 사진기가 발명된 뒤로 그 뒤로 쭉 계속해서 이제 아주 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죠. 인물 사진. 실제로 그 막 사진전 같은 거 전시회 여러분들은 뭐 공부하느라 바빠서 많이 못 가겠지만 한 번씩 가보시면 이제 인물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유명인 사진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 이런 것들도 많아요. 해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찍는구나 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럼 사람을 왜 많이 사람 찢으면 안 되죠? 사람을 왜 많이 찍을까? 왜 그러냐면은 조금 내려가 볼게요. 첫 번째는 자신과 유사한 사람에게 흥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 본인이 물론 뭐 젊고 여러분들 뭐 멋있고 아름다운 분들이겠지만 마음이 지쳤을 때 있죠. 마음이 힘들 때, 그럴 때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좀 예를 들면 인형탈 알바 하시던 분이 앉아서 힘든 거를 조금 쉬고 있는, 그죠? 그 탈 잠깐 벗고 앉아서 뭐 음료수 같은 거 마시면서 땀을 막 머리는 땀에 완전 젖어 있고 막 이런 장면을 보면은 찍고 싶어진다는 거지. 왜냐면 본인이 땀이 많이 나서가 아니라 본인의 마음도 그 사람처럼 힘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유사성 효과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찍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의 심적 상태나 또는 뭐 외형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또는 자신이 아는 사람과 좀 비슷한 느낌, 닮은 사람을 봐도 또 이렇게 찍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좀 공감이 됐던 건 선생님이 이걸 읽으면서 이제 그 자료도 만들고 수업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뭘 느꼈냐면, 선생님도 예전에 이제 잘 알던 대학교 선배 누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이렇게 TV에 나오는 어떤 아이돌 연예인이 좀 닮았었어요. 물론 그 누나도 뭐 아름다운 분이었지만 그 아이돌의 막 어떤 특징, 뭐 웃을 때 표정 뭐 이런 게 좀 닮았었거든. 근데 신기하게 그 아이돌에도 관심이 없고 이 누나한테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 뒤로 이 아이돌을 보면 이 누나가 떠올라서 좀 친근하고, 이 누나를 보면 그 아이돌이 떠올라서 평소보다 좀 예뻐 보이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 뭐 네, 물론 어떤 이성적으로 잘 되진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닮은 사람, 아는 사람, 뭔가 친근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 흥미를 보이는 심리학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니, 그것으로 인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장 자신과 닮은 존재하면은 사물보다는 같은 사람 중에서 많이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람 사진을 많이 찍는다. 두 번째는 소통의 간절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 사진 찍으면서 막 그 사람한테 인사하고 그런 단순한 의미의 소통이 아니야.
뭐냐면 봐봐, 자신의 존재를 세상과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데, 자신이 보고 만났던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사진을 찍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사진을 찍죠. 그죠? 그러면 이 사진 속에 담겨 있는 무엇? 바로 의미, 전달하고 싶은 감정이나 뭐 의미,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사진을 접하는, 이게 만약에 책이라고 글이라고 치면 이제 독자의 개념이 되죠. 그쵸? 사진을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전달이 돼요. 이게 바로 말하자면 소통인 거야. 의사소통은 꼭 말과 글로만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사진일 수도 있고 뭐 그림일 수도 있고, 자신이 표현한 모든 것을 통해서 타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가장 좋은 대상은 역시 사람이다. 아까 잠깐 말했지만, 힘든 사람의 사진을 찍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도 뭔가 힘든 게 있어서 공감이 잘 돼서 그렇고, 그 사진을 가지고만 있기보다는 보여주고 어딘가에 뭐 예를 들면 카톡 프사에 해놓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타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포함된 행위인 거야. 소통의 간절함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래 다음 이유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하나만 얘기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어휘 문제 많이 나오고요. 방증은, 그러니까 교과서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뭐 왼쪽 오른쪽에 어휘풀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런 부분에. 근데 방증도 그런 풀이가 돼 있어요.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모든 대부분의 어휘를 출제한 시험지에서 방증이 그러니까 빠짐없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 어휘풀이 된 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본인이 읽다가 이 단어의 뜻을 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건 그 안에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불확실한 문장이 포함된 거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읽다가 좀 어딘가가 어렵다 싶으면 내가 무슨 단어를 모르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세요. 뭔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그 밑에는 이제 사람을 찍은 사진은 세월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젊었을 때 사진을 찍으면 젊은 모습으로 남아있어서 세월을 초월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 젊었을 때, 부모님 젊은 시절, 뭐 하실 때 결혼 사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젊었을 때, 뭐 예를 들면 대학교 졸업 사진이라든지 뭐 고등학교 졸업 사진, 그런 거 한번 받아서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봤을 때 그냥 뭐 약간 옛날이니까, 옛날엔 저렇게 좀 촌스러운 헤어스타일을 많이 했구나, 뭐 복장이 저랬구나, 우리 엄마 아빠 젊었을 땐 이랬구나, 아마 이런 여러 생각이 들 텐데, 좀 뭐랄까, 아는 사람의 사진이니까 단순하게 그냥 옛날 사진 이렇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시간이 흐르는 동안의 기억들이 사진에 덧입혀져 사진의 의미는 더 다양해지고 깊어진다. 사진의 의미가 다양해지고 깊어지는 게 뭐냐? 내가 아는 우리 아빠의 모습과 젊었을 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를 상상할 수도 있고, 또는 들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선생님은 실제로 선생님 아버지가 좀 이제 약간 이렇게, 이게 토실토실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렇게 좀 살집이 있으셔요. 근데 그 젊었을 때 선생님 나이대랑 비슷했을 때,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 요때, 그때 엄청 날씬했던 사진을 딱 이렇게 항상 지갑에 들고 다녀. 사람들이 살 빼라 그러면 나도 옛날엔 이랬어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막 뭐 6살, 7살 이럴 때, 그때는 아빠 옛날에는 날씬하고 잘생겼는데 지금은 왜 그래? 막 이렇게 물어보곤 했었어요. 그러면 아빠가
네 엄마랑 결혼하고 막 엄마가 맨날 돼지고기 해줘서 그래 라고 이렇게 그냥 핑계를 댔죠. 아빠가 돼지고기 많이 먹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진의 의미가 다양해지고 깊어진다는 건, 한 순간을 찍어 놓은 그 사진이 이 시간이라는 요소와 더해지면서 같은 사진인데 이게 당시의 의미가 단순한 당시 의미뿐만 아니라 시간을 통해 더해진 의미가 덧입혀진다. 함께 고려해서 보게 된다. 따라서 이 세월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문제가 출제됐나 잠깐 보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물 사진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올바른 선지. 여기 보시면 뭐 첫 키스에 떨리는 순간을 담은 연인의 사진, 이런 거.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첫 키스 안 해봐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언젠간 할 거 아닙니까? 그 순간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사람의 사진은 나에게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나, 자 여기 보시면 인간사의 모든 드라마는 나에게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드라마라는 단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또 초록색 글씨를 좀 보면은, 경험할 수 없는 낯선 순간을 소재로 삼아 흥미롭기 때문에 공감된다. 이게 근데 말이 안 되죠. 경험할 수 없는데 공감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공감되는 이유 확인을 해 두시고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겪었던 어제 오늘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르다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토록 매력적인 소재인 인물은 다양한 매체에서 많이 이렇게 찍고 게시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한편이라는 말 있잖아. 한편은요, 화제를 전환할 것을 알 수 있는 표지. 그러니까 뭐 접속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표지라고 해요. 그래서 한편이라는 말은 화제 전환에서 많이 쓰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이 그런데라는 말도 사실은 화제 전환을 보여주는 표지로도 쓰여요. 화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얘는 그런데라는 말은 한편하고 좀 비슷하게 쓰일 수도 있고요. 또 문장에 따라서는 그러나 하고 비슷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아무거나 그러나가 쓰일 수 있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그런데를 바꿔 넣었을 때 그다지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 그런데라는 말은 이렇게 화제 전환 또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이어지지 않는 내용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된 거 보면은 인물 사진에서 풍경 사진으로 전환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고2니까 이제 그 접속어에 대한 학습을, 개념 학습을 이렇게 많이 한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이 그런 데가 화제 전환한다? 맞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인물에서 풍경으로 넘어온 것도 맞지만, 한 편을 기점으로 이제 내용의 전환이 일어났죠. 앞문단의 한 편을 기점으로. 따라서 그런 데에 대해서 내용 전환이 이뤄진다 하면은 틀린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인물에서 풍경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이제 풍경사진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막 부모님하고 여행하거나 뭐 또 최근에 이제 그 해가 넘어갈 때 아침에 해 뜨는 거 혹시 뭐 집 옥상에서라도 본 학생들은
그거 보면서 와, 해 뜨는 거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근데 찍고 나니까 뭔가 내가 봤던 그 감동이 좀 안 사는 것 같을 수도 있죠.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 눈앞에 펼쳐지는 입체적인 공간의 느낌을 2차원 평면인 사진에다가 표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풍경을 재현하려고 하지 말고 해석하려고 해야지만 자신이 받은 느낌을 최대한 전달하고 뻔한 풍경 사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석한다는 것의 의미는 자신의 생각, 의도, 감정을 담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야. 재현한다는 거는 풍경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려는 거고, 그러니까 풍경을 옮기려고 하지 말고 풍경과 함께 자신의 의도를 함께 옮기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 더 어떤 느낌 있는 또는 의미 있는 사진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 자,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사진 예시가 있죠. 사진 예시를 통해서 이제 그 느낌이나 의도를 전달한다는 개념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 어떠세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친했던, 아니 지금도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살았던 집이 딱 이렇게 생긴 골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 떠오르고 그 친구가 떠올라서 약간 좀 정겨운 느낌이 더 많이 드는데, 보는 이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뭐 좀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삶의 고단함이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구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은 대상이 아니라 찍는 사람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찍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을 담아 찍느냐에 따라 사진의 느낌과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은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말, 틀린 말인 거겠죠? 이 본문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는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일체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곧 사진이 되는 일체감.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사진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자신의 감정을 사진 속에 그대로 녹여내서 자신의 마음이 곧 사진에 담기는 것이 되는,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사람과 풍경은 정말 거의 매번 항상 접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그죠? 특정한 곳에 뭐 갇히지 않는 이상은. 그랬을 때 자신의 주변에는 언뜻 봐서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진으로 잘 이제 그 느낌을 살려서 느낌을 담아서 찍었을 때 아주 평범하지 않고 반짝거릴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숨어 있으니 카메라를 들고 나가보자. 스마트폰도 좋으니 세월이 흐르면 보물이 될 사진. 그러니까 지금은 흔해 보이고 뻔해 보이지만 후에는 아름다운 기억을 되살려줄 수 있을 뭐 그런 사진을 찍어보자. 이러고 끝납니다. 네. 뭐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죠. 요즘엔 특히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다들 많이 찍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진을 찍어본 경험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고, 아까도 말했지만 뭐 여러 어휘나 서술 특징, 뭐 질문 형식을 활용한다, 묻고 답하는 형식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문제는 우선 3번 문제를 먼저 보기로 할게요. 사진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뭐 답을 중심으로 좀 보자면 찍는 이의 인식과 느낌이 반영되어 재해석된 사진이 좋은 사진이다. 이것이 이제 답이 되겠는데, 여기서 인식과 느낌, 이것이 반영된다는 말은 단어를 조금만 바꿔서
뭐 의도나 목적, 감정 이런 것들로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냥 아름답기만 한, 보기에 화려하기만 한 사진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 찍었느냐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 그런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5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5번 문제 A에 대한 설명, A를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A가 바로 뭐냐면 이거, 일상의 조각은 벽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건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하면 보기 편하겠죠? 자, 답이 되는 게 몇 번이냐, 뭐 적절한 걸 찾는 거니까. 벽화 만들기 어렵다, 아니고. 대꾸법을 사용했다, 일상의 소중함. 여기서 일상의 소중함은 맞는 말인데 대꾸법이 아니죠. 이거 대꾸법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일상의 소중함이 맞았는데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비유적 표현, 일상의 소중함. 이게 정답이죠. 비유적 표현, 일상의 소중함. 비유적 표현은 뭐가 쓰였나요? 자, 일상의 조각이라는 말부터가 비유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일상이라는 건 말하자면 시간적 개념에 가까울 텐데, 그것을 그냥 구체적인 사물의 일부분인 조각이라는 말로 표현한 건, 그러니까 일상은 조각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다 라는 은유가 들어갈 수 있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벽화가 된다. 여러분, 시간을 모아서 벽화를 만든다 말이 되나요? 그죠?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건 아니지만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3번이 정답이면 1번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비유적 표현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대꾸법은 학습이 조금 필요한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는데 왠지 1번도 맞을 수 있어. 3번은 알겠는데 이게 맞는 말이야. 이럴 때 1번을 버릴 줄 알아야 되지, 왠지 1번 같아 이러고 옮기는 친구들 꽤 있거든. 그렇게 느낌으로 풀면 안 됩니다. 느낌으로 풀면 맞을 문제도 틀려요.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많이 내려가서 밑에 16번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거 보도록 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건데, 이거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모두 고르라고 했을 때 정답을 꼭 2개라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특히나 좀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렇고, 좀 독특한 분들은 답을 3개씩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의 답은 2개인데요. 첫째,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서 답이 올바르지 않아요. 답이에요. 비유적 표현 썼고요. 질문으로 글을 시작한다. 이건 뭐 물음표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실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는 건, 그거 기억나니? 미국에서 조사했던 무엇을 많이 찍는가, 뭐 인물을 가장 많이 찍는다, 이거 나왔었죠. 그러면 2, 3, 4번은 맞는 말이니까 답이 안 되고, 답은 1번 그리고 5번인데 5번 뭐가 틀렸죠?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라는 말이 틀려요. 글쓴이가 직접 사진을 뭐 예를 들면 5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면서 무슨 사진 찍었던 이야기 안 하잖아. 따라서 5번은 올바른 선지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서술상의 특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활용했던 이 분석 암기형 자료 있죠? 그거를 잘 보시고, 선생님은 좀 출제된 거 중심으로 더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은 파란 글씨 이런 거 꼼꼼하게 다 보시면서 학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수업은 이 단원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어서 4-3단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4-3단원 다양한 시대의 글 읽기 규중치루쟁론기와 피역사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중치루쟁론기는 조금 유명한 작품이고 문학에서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역사무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유명한데 여기서 피혁이라는 거, 삼우라는 거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구두, 허리띠, 지갑 해서 이제 아저씨 글쓴이, 남성 글쓴이가 이렇게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가죽으로 된 세 개의 친구 이런 의미로 붙여준 이름 같아요. 자, 둘의 공통점은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물을 친구인 우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 이것이 공통적 특징입니다. 자, 출제 유형 베스트 보면은 글의 중심 내용인 갈등의 원인, 양상, 세부 내용, 인물의 말의 의도를 묻는 문제, 이것은 규중치루쟁론기와 관련이 있는 출제 유형 베스트예요. 그리고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보기를 참고한 감상. 학습 목표가 뭐겠어요? 시대별 어떤 글쓰기나 글 읽기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를 보기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그것을 통해 뭐 본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이해했는지 그 적절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 보도록 할게요. 독서 1호는 잠깐 일시정지하고 꼼꼼히 읽어주세요. 자, 지문 분석 보시면 규중치루쟁론기 먼저 보겠습니다. 규중치루는 부인들 방에 있는 7벗이다. 여기서 규중이라는 말은 알아두세요. 아녀자가 거처하는 곳. 그리고 여러분들 규수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선생님도 이 규수가 뭐 한자도 좀 어려운 말이고 해서 뭐 한자 뜻이 뭐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 규라는 말이 이게 영어네, 양반 여성을 이르는 말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규중치루 하면은 이제 양반 여성들이, 근데 사실은 꼭 양반이라기보다는 그냥 여성들을 말해요. 여성들이 이렇게 좀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게 사실은 남성들, 선비들에게는 기존에 문방사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이, 붓, 먹, 벼루. 글쓰기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 네 개의 친구, 문방사우라는 개념이 있었고, 규중치루는 이런 남성에게 4개의 친구가 있다면 여성에게도 7개의 친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남성들의 문방사우는 이미 있었던 거, 그리고 그것을 본따서 여성들의 친구 규중치루를 만들었다 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냐면, 이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들도 약간 이제 목소리 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남녀차별이 좀 심했잖아요. 많이 심했죠. 뭐 여성들은 억압받고 있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그래도 자기들도 7친구가 있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또 아무래도 이 규중치루쟁론기는 여성들이 더 흥미를 많이 가졌겠죠. 자기한테 익숙한 뭐 바늘이라든지 뭐 가위라든지 바느질 할 때 쓰는 도구들이 서로 막 이게 뭐 막 말을 하고 누가 더 공이 크냐 이런 걸로 말싸움을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재밌잖아요. 여성들 입장에서. 남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바느질 자체를 거의 이 시대에는 안 했을 테니까, 남성들이. 따라서 이 바늘이랑 실이랑 가위랑 이런 것들이 서로 내가 더 소중한 뭐 존재야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좀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가 결국 여성이 중심이고 또 독자도 여성이 중심이다라는 거, 여성들의 어떤 문학, 여성 문학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성들을 위한 또는 여성들에 의한 문학이 나올 만큼 이 여성들의 어떤 그 권리나 아니면 인식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 변화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그런 작품이에요.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자, 이제 내용으로 좀 가보면은 바늘부터 골무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읽는 건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반드시 외우세요. 반드시. 규중치루의 이름은 생긴 모양을 보고 지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척부인 같은 거 생각해봐. 척부인. 자척, 젤척이라고 하는데 자를 이르는 말이지만 젤 때 쓰는 그런 척이라는 뜻도 돼요. 따라서 쓰임새, 생김새가 아니라 쓰임새를 기준으로 만든 이름인 거지. 가위는 교두각시래. 가위에서 교두는 여러분 교두, 교차하는 머리, 딱 봐도 가위의 생김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쓰임새로 생김새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어떤 게 쓰임새고 어떤 게 생김새인지까지를 꼼꼼하게 외우셔야 되는 건 뭐 주관식 문제로 표 형태로 이렇게 쓰임새, 생김새 나눠놓고 표를 채우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인화부인에다가 옆에 괄호를 치고 울낭자에다가 괄호를 치고 해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게 인두를 의미하고 다리미를 의미한다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쓰임새를 의미한다 이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는 진짜 별표 3개 쳐놓고 시험범위라고 하면 그냥 다 외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시험에 최소한 한 문제에 뭐 서술형 하나 객관식 하나 해가지고 2문제 또는 그 이상까지도 출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서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척부인이 내가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뒤로 뭐 가위, 세요각시는 바늘, 교두각시는 가위, 다들 내가 제일 소중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자기 과시에만 들뜬 사람들인 것처럼 나오죠. 뭐 교두각시도 자기 과시를 하고 세요각시도 그렇고 그 뒤로 다 그래요. 다 자기 과시를 하는데 왜 이런 내용을 썼을까? 왜 썼냐면은 간단해요. 이 당시에 이렇게 자기 과시만 하는 사람이 많았어. 많으니까 이렇게 그 도구들을 가지고서 자기 과시만 하는 사람들처럼 표현을 한 거야. 물론 진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과시만 한다고 쓸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글을 썼어. 근데 옆집 사는 아저씨가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자기 잘난 척만 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좀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이 허풍만 떤 거였다. 그런 식의 만약에 글을 썼다고 치자. 그랬는데 선생님 옆집에 실제로 사는 아저씨가 찾아와가지고 너 나 저격했냐? 나 그렇게 초라하지 않거든. 나 너한테 그렇게 자랑한 적 많이 없거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쓰는 건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자, 가위, 바늘, 조금 아래에는 실 등등 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 요런 식의 우의적 표현을 하는 거. 요게 이제 조선시대 감성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제 많이 이제 그 직접적인 비판을 잘 안 하고 조금 간접적이게 비판을 하는 게 좀 더 그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거고, 조선시대는 서로 간의 뭐 예의라든지 이런 걸 훨씬 중시하던 시절이니까 더 이런 어떤 간접적인 기법이 많이 쓰이죠. 그런 기법 중에는 이렇게 도구를 통한 것도 있고요. 또는 꿈을 꿨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것도 간접적이게 그 작가가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감투할미까지 다들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 규중부인이 말했다. 여기서 규중부인 누구야? 이 바느질 도구들의 주인이자 사람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의 공이 있기야 하지만 사람 쓰기에 있으니 그게 어찌 치루의 공이라 하리요. 그러니까 자가 혼자서 꿈틀대면서 옷감의 막 크기를 재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베개를 높이 세워서는 뭐 뒤를 돌아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관계가 바뀐다. 이거 잠시만요. 네, 여기 있다. 자부터 뭐 바늘, 다리미, 인두, 뭐 골무 이런 존재들이 서로 이제 내가 더 공이 크다 하고 잘난 척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이 규중부인의 말을 기점으로 어떻게 되냐. 잠시만 이거 조금만 쓸게요. 이거 중요한 거라서. 규중치루는 서로의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갈등함 이었는데 그 규중 부인의 말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봐봐, 척부인이 정말 매정한 게 사람이고 공 모르는 게 여자로다 하면서 서운함을 말해요. 힘들다고 하고 또 다른 막 게으른 종 깨울 때 나를 가지고서 갖다 치니까 내 허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아프다. 그러니까 자를 길이 잴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막 종을 때리거나 이럴 때 쓴다는 거죠. 교도각 씨가 말합니다. 그대 말이 옳다. 이거 중요하죠. 서로의 공을 깎아내리던 치루가 서로 동정하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규중 치루가 서로의 처지에 공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갈등 양상이라는 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규중 부인의 말을 기점으로 규중 치루의 관계가 갈등 관계에서 공감 관계로 바뀌고 그리고 갈등 대상은 규중 부인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의 갈등을 하다가 서로 공감을 하면서 부인을 까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가위도 힘들다 나 힘들다 이런 얘기하고 그 아래로는 바늘도 힘들다 그러고 인두도 힘들다 그러고 힘들다고 다 해요. 근데 골무 감투할미만 골무 뭔지 아시죠? 바느질 할 때 엄지손가락 아프지 말라고 엄지손가락에 끼는 그런 어떤 보호대 비슷한 건데 고무로 오늘날에는 만들지만 옛날에는 좀 두꺼운 뭐 가죽 또는 못 쓰게 된 옷감을 좀 뭉쳐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어쨌든 그 감투할미만 빼고 나머지 6개의 바느질 도구들이 서로 이제 규중부인을 비판하고 자기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규중부인이 듣다 화나서 어찌 내 허물을 그토록 말하느냐 라고 하니까 감투할미가 젊은 것들이 정신머리가 빠져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재주는 많지만 그 공이 많다는 걸 자랑할 때 원망스러운 말을 들어서 뭐 곤장을 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평소에 깊은 정과 저희의 조그만 공을 생각하여 용서해 주세요. 자, 감투할미는 이게 다 저희가 못났고 부인이 잘났는데 저희가 생각이 짧아서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감투할미가 상대를 높여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했다. 다른 젊은 것으로 묘사되는 이 바느질 도구들과는 달리 지혜로운 존재로 묘사가 된다. 이것은 장유유서와 관계가 깊다.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개념의 그 유교적 어떤 가르침이에요. 그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 사실 어른을 왜 공경해야 돼? 어른들이 다 늙어가지고는 막 이제 힘든 일, 노동도 못하고 사실 쓸모도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른들은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장유유서예요. 그리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치루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도 은근히 공을 부각하는 면, 그래서 어떤 좀 교활한 인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또 이거, 자 내려가 보면은 할미의 말을 쫓아 용서하겠다 라고 하면서 할미는 비단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겠다 라고 하니까 할미는 인사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규중 부인이 말하자면 왕, 감투할미는 간신, 그 왕에게 아첨하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감투할미를 좋게 보면 지혜로운 인물, 나쁘게 보면 좀 간신, 아첨하는 존재,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규중 부인의 이 여자의 말과 행동은 자신에게 아첨하는 자를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는 당대 사회의 지배층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해석의 다양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피역사무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피역사무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출제 선지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냥 중심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허리띠는요, 보시면 일을 할 때면 제 꼬리를 물고 있어야 한다. 허리띠가 이렇게 그 일을 한다는 게 뭐야? 이렇게 동그랗게 사람을 감싸고 있을 때 여기가 입, 여기가 꼬리라고 하면 꼬리가 여기로 이렇게 통과되어 있죠. 그죠? 선생님이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렇게 허리띠가 일을 한다, 마치 사람처럼 친구라는 것부터 일을 한다는 거,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을 해놓은 그런 서술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녀석의 친구 중에는 가끔씩 금속재, 목이 떨어진 녀석도 있다라고 하는데, 허리띠를 녀석이라고 칭하는 건 3인칭 관찰자의 시점이라는 거. 물론 이게 3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라고 딱 정하면 안 돼요. 내용이 전개될 때 이 허리띠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 그러면 이 피역사무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물론 이게 근데 사실 소설이 아니라 수필이에요. 수필인데, 수필은 일반적으로는 내가 옛날에 겪었던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1인칭 시점을 쓰지만 이렇게 3인칭 시점으로 서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작가 마음이니까요.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허리띠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허리띠다 생각하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뭐 허리띠를 가지고서는 뱀이다 뱀 이러면서 장난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자, 여기 요즘은 녀석에게 고민이 있다. 뭐냐? 허리띠의 주인, 바로 자신의 주인이 점점 굵어지는 것. 그럼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이르는 말일까요? 작가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내용 이해를 하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녀석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맞을까 틀릴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이 피역사무에서 허리띠 파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허리띠를 나쁘게 볼 근거가 없어요. 그냥 친근하게, 우리 뭐 친근한 친구한테도 녀석 뭐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좀 얕잡아 이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의인화해서 친근한 존재로서 부르는 표현이다. 이것이 출제가 되었음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허리띠의 고민은 주인이 자꾸 배가 나와서 자기가 점차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주인의 바지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그래서 고민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는 주변에 이제 주인이 자신을 허리에 차고 나가면 얼룩무늬 악어가죽, 부드러운 양가죽, 다양한 예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마치 사람들도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못 느껴봤겠지만 대학생 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신입생이나 아니면 2학년 때까지는 좀 이제 그 젊고 어떤 대학에서 있는 다양한 뭐 개강 파티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좀 주인공처럼 대우를 받는데 이제 3학년, 4학년, 특히나 남자애들은 군대를 갔다 온 뒤에 3학년, 4학년이면 나이도 뭐 신입생이랑은 한 대여섯 살씩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 좀 입지가 좁죠. 그냥 이렇게 개강 파티 같은 거 잘 참여도 안 하게 되고 참여하더라도 자기들끼리 구석에 모여서 뭐 막 그냥 좀 막 약간 칙칙하게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 경험담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나이를 먹을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건 사실 인간 사회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이 허리띠의 삶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해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구두를 볼게요. 구두, 당연히 쌍둥이겠죠. 그리고 대칭이겠죠. 그런 구두이고요. 구두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세상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 살다가 청소차에 실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다 해도 누구 하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규중치루 쟁론기에 나오던 그 규중치루 중에 바늘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부인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을 얘기할 때 바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는 쓰다가 좀 뭐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뭐 끝자락이 좀 부러지거나 하면 그대로 허리를 똑 분질러서 화로에 던져버린다. 화로에 던진다는 게 그냥 쓰레기로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쓰임이 다하면 부러져 화로에 버려지는 세요각시와 같은 처지죠. 네,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은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주인이 무슨 행사장에 가는 날은 당연히 같이 신나겠죠. 왜? 구두를 반짝반짝 닦으니까. 선생님도 가끔 구두 신을 일 있을 때 가끔 신다 보니까 이제 그 먼지가 좀 쌓여 있거나 이러죠. 그러면 이렇게 길 가다가 막 버스 정류장 같은데 주변에 구두 닦아주시는 분들 계시면 한 번씩 닦기도 해요. 구두 입장에서도 이제 약간 때 빼고 광내는 그 느낌 좋겠죠.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에서 요런 녀석들 옆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아가씨에게서 부드러운 향기가 스며나왔다. 구두 입장에서의 아가씨라고 하면은 아가씨, 그러니까 그 뭐 젊은 여성분들이 신는 예쁜 구두를 말해요. 잘록한 허리며 쭉 뻗은 각선미. 그거 뭐예요? 이렇게 생겼잖아, 구두가.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이거 구두 아닌 것 같은데 이해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죠. 있으면은 이 뭐 잘록한 허리는 요 부분을 말할 거고 쭉 뻗은 각선미는 요 부분을 그죠? 요 이 국 부분을 말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또 무엇보다 좋은 냄새. 구두 하면은 이제 통풍이 잘 안 되고 땀이 한번 스미면 가죽이랑 섞이면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이 그 여성의 구두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더라 라는 거. 그래서 그 구두 아가씨를 마음속 깊이 흠모하는 마음, 언젠가는 또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그것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 라는 구두의 이야기였어요. 자, 마지막으로 지갑 같은 경우는 지갑은 가장 깊은 곳에 얌전히 있으며 심장 소리 들으며 주인이 소중히 여기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관하며 살아간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 지갑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하여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서사라고 할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이제 그 소매치기를 당했어 가지고 좀 주인과 이별할 뻔했던 이야기, 이것이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내용 자체는 단순해요.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어떤 몇 가지의 표현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예를 들면은 이름을 적은 몇 장의 종이 조각, 이것을 쪽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명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지갑에 넣어두는 이름이 적혀 있는 종이 조각은 명함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이름 이렇게 쪽지에 적어서 수첩에 적어서 굳이 그거 찢어가지고 지갑에 넣어두는 경우는 많이는 없죠. 그죠?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름 적힌 종이 조각은 명함. 이런 식으로 지갑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의미를 파악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겠고요. 학습활동 부분에서는 당시의 글쓰기 편지와 관련하여 글쓰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직접적인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뭐 어떤 글쓰기나 글 읽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보기 자료로 출제될 수 있으니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파란 글씨도 다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제 문제 파일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볼 문제는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면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틀린 것들이 다 있겠죠. 좀 빠르게 하나씩 다 체크해 볼게요. 1번 서술자 규중부인 무조건 틀려요. 3인칭 서술자입니다. 고전소설은 이건 물론 수필이지만 고전의 글들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산문의 경우. 그 다음에 2번 조친문과 함께 의인화로 된 내간체 고전 시가이다. 자, 조친문, 의인화, 내간체 다 맞는데 시가가 아니죠. 시가 아니라 산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도 틀려요. 3번 인물이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의 극적 구성. 자, 여기까지 다 맞는 거 알겠죠? 근데 극적 구성이 왠지 뭔지 모르겠는데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얘는 세모로 두세요. 모르겠으면. 그 다음에 4번 규중부인이 치루의 불만을 수용하여 화합을 도모한다? 아닙니다. 치루 불만 수용 안 하죠. 화합 도모도 안 해요. 그냥 억눌러요. 어찌 그리 내 허물을 말하느냐? 이러면서 화내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5번 기억의 규중부인의 개입. 규중부인이 말하였다 뭐 이거죠. 규중부인의 개입으로 규중치루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규중치루 간의 갈등은요 심해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규중부인의 개입 이후로 치루 간의 갈등은 오히려 해석이 아니라 해소돼요. 따라서 5번도 틀렸다. 그러면 답은 3번으로 봐야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 1, 2, 4, 5번이 내용상 안 맞으니까 3번을 쓰셔야 되고요. 극적 구성이 뭔지 모르면 안 되지만 몰라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꼭 해야 되는 거, 극적 구성이 근데 뭐지? 왜냐면 이거 나중에 수능에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극적 구성이라는 거 간단하게 말하면 갈등이 있는, 서사가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인물 간의 갈등이 있고 해소가 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극적으로 등장하다 뭐 이렇게 좀 막 예상치 못한 반전적인 어떤 전개, 이런 의미로도 극적이다라는 말을 쓰지만 여기에서는 마치 하나의 연극과 같이 인물 간의 갈등과 해소의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으로는 뭘 보냐면은 조금 많이 내려갈 거예요. 좀 많이 내려가서 필수 유형 중에서 18번 문제, 보기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이 뭐냐면 사물의 모양이나 색깔 등을 고려하여 붙여진 별명.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생김새와 쓰임새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선생님이 이거 별표 3개 치고 외우라 했죠. 자, 이 필수 유형 말고요, 앞에 빈출 유형에서 내용 일치 문제에도 나오고요, 필수 유형에도 나오고요, 뒤에 서술형 문제에서 빈칸 채우기에도 나옵니다. 생김새, 쓰임새 구분 잘 해주세요. 자, 그럼 기억, 미음 보자. 척부인, 이거 자, 척,
젤, 척 그렇게 되니까 기억이 답이네요. 그죠? 기억은 쓰임새니까. 그럼 교두각시, 머리가 교차하는 생김새. 그 다음 세요각시, 이거 바늘이 허리가 가늘게 생겼다는 생김새. 청홍흑백각시, 이거는 실이 청색, 홍색, 흑색, 백색 다양하게 있다는 그 생김새, 색깔. 미음의 감투할미는 골무가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손톱 부분 정도까지 이렇게 덮어주듯이 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람 머리에 쓰는 감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감투할미인 거니까 역시 생김새. 답은 1번입니다. 이건 암기하면은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암기 안 하면은 진짜 하나도 못 풀어요.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암기 꼭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는 수능형 문제 중에서도 좀 이렇게 그 다양한 작품이 함께 나오는 1번 문제 봅시다. 자, 1번 기억에서 리을에게 할 말. 기억에서 리을이 뭐냐면 여기 디귿 리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디귿 리을. 인화, 부인, 울, 낭자 등등 해서 이제 그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여러 규중치루들, 이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생각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앞부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네. 제시된 본문상 앞부분도 있고 뒷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밑줄 쳐진 기억에서 리을은 뒷부분이죠. 선생님이 조금 잘못 말했어요. 뒷부분. 뒷부분인데 얘네들 지금 뭐하고 있지? 사람을 헐뜯고 있죠. 규중 여자가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 규중 치루가 자신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를 말하면서 거기에 얹어서 규중 여자가 자신을 얼마나 막대하는지, 나쁜 사람인지를 헐뜯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남을 헐뜯는 내용을 지적하고 그러지 말라는 의미의 그런 그 작품 4번이 답입니다.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을 말할 것이 뭔 말이냐면 남 말하는 게 재밌고 남 뒷담화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남의 말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거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나쁜 말을 자꾸 하면 이 나쁜 말들이 서로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나쁜 말을 처음부터 서로 안 하는 게 낫다, 좋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나머지 것들 작품들은 아래 해설에 꼼꼼하게 설명을 해놨으니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이 긴 수업 혹시 다 들으신 친구는 정말 고생했고요. 본인의 내신 수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신 범위에 따라서 잘 골라 들으셔도 괜찮은데 듣다가 좀 궁금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라도 있으면 꼭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